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산불로 몸살을 앓은 한 주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소중한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고요. 우리 산림도 여의도 면적의 50배가 넘는 면적이 타버렸습니다. 이번 산불 원인은 모두 사람의 부주의, 인재였습니다. 예초기의 스파크, 용접 불꽃 등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피해로 이어진 건데요. 작은 실수 하나가 누군가의 삶과 오랜 시간 지켜온 숲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만큼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번 산불 현장에는 산불 특수부대라 불리는 공중진화대, 군 출신 정예 인력들이 투입됐는데요. 최정예 특수부대 군인들은 우리나라의 각종 재난 대응 현장에 투입돼 국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8일은 서해 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안보의식을 일깨우는 서해 수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잠시 후 미디어 언어 시간엔 군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지는 팩트체크 시간에는 동물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오해들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열린 라디오 이번에는 미디어 속 언어를 재해석해보는 미디어 언어 시간입니다. 28일은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 다음 주 금요일은 제57주년 예비군의 날인데요. 오늘 미디어 언어 시간에는 이 숭고한 군인과 국방에 대한 어원들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말로컴즈 시리즈를 연재하는 신동광 작가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충성 예비역병장 신동광,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주 씩씩하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국가와 국민의 평화 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주신 영웅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 희생하신 장병 여러분과 그 가족, 친지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라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예비군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국방이라는 말의 뜻부터 알아볼까요? 예, 많은 분들이 잘 아시듯이 국방이란 나라 국자와 지킬 방자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영어로는 내셔널 디펜스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우리가 국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한자로 나라 국자는 큰 입구자에 혹시 혹자가 모인 글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큰 울타리를 안에서 창을 들고 지키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도시국가를 뜻하는 영어 폴리스도 지키다, 프로텍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가장 필수적인 역할이 바로 사람과 영토를 지키는 데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나라국, 큰 입구, 또 혹시 혹, 이 한자 모양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지금 들으신 내용이 더 재밌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나라의 폴리스가 경찰 폴리스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아주 뛰어난 상상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정답입니다. 폴리스는 나라 폴리스에 공무원을 뜻하는 오피서를 붙인 폴리스 오피서의 줄임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핵심 기능이란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조직이 바로 군대인데요. 군대를 뜻하는 용어들을 좀 알아볼까요? 군대는 말 그대로 군사 조직을 뜻하죠. 군사군자는 수레가 정렬해서 진을 치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 한자고요. 네. 대자는 무리를 나타내요. 영어로 밀리터리라고 부르는데 라틴어로 병사란 뜻의 밀리티스에서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밀이라고 하는 건 숫자 1000을 뜻한다는 어원설이 있어요.
사람들이 대규모로 많이 모인 조직으로 볼 수가 있죠. 군대 어원을 설명해 주셨고요. 이 군대에는 또 육군, 해군, 공군까지 다양한 부대들이 있잖아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육군은 육지에서, 해군은 바다에서, 공군은 하늘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나라를 지킵니다. 육군을 뜻하는 영어 아미는 팔을 뜻하는 암에서 왔어요. 이 팔에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든 병사들이 모인 조직이 아미입니다. 군대의 시작은 육군이었기 때문에 아미는 육군과 군대를 동시에 뜻하죠. 아, 그래서 밀리터리와 아미를 같은 의미로 쓰는 거였군요. 네. 해군, 이 네이비는 바다를 뜻하는 게 맞나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원래 의미대로 하면은 네이비는 배나 함대를 뜻하는 라틴어 나비기아에서 왔습니다. 해군 네이비가 훗날 바다를 뜻하는 색깔로도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공군, 에어포스는 말 그대로 이해가 되는데 공수부대의 뜻은 뭔지 궁금해요. 이제 공수부대 가지고 사람들이 뭐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는 부대라고들 많이 네.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공수부대의 뜻은 공중수송부대입니다. 그 공격과 수비를 맡는 부대가 아니고요. 이제 공중으로 수송해서 나르는 그런 역할을 나타낸 말인데 영어로는 그래서 에어본 트룹스라고 부르죠. 네. 여기 덧붙여서 해병대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해병대는 마린 코어스라고 부르는데 바다를 통해서 상륙하는 부대라서 그렇게 불렀죠. 원래 영국의 왕실 해병대인 로열 마린스에서 착안해서 일본이 도입한 한자명입니다. 그렇군요. 이 군대의 계급 체계도 궁금한데 제가 군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이거는 압니다. 이등병부터 있죠? 네,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가 우리한테 가슴 깊이 남아있죠. 그럼 병사란 말부터 알아볼게요. 네. 본래 병사는 이 병자가 도끼나 창을 받드는 손 모양을 나타낸 한자예요. 그리고 사자는 우리는 선비사자로 알고 있는데 원래 손에 큰 손도끼를 든 무관의 모습을 본딴 글자예요. 그리고 이 병사를 나타내는 영어 솔저는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뜻의 중세 라틴어 솔다리우스에서 왔습니다. 네. 군대에는 수많은 계급들이 있는데 오늘은 병사들에 대한 계급만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말씀하신 이등병이요. 이병이라고 부르죠. 이병은 경험이 길지 않아서 아직 서툰 2등급 병사를 나타내요. 네. 그리고 일병은 군생활에 익숙해진 1등급 병사를 뜻합니다. 영어로 이등병은 프라이빗, 1등병은 프라이빗 프로스트 클래스라고 부르죠. 네. 옛날에 유럽의 영주들이 자체적으로 병사들을 영입했어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사병을 모집을 했는데요. 이 영입할 때, 계약서를 따로 썼어요. 프라이빗하게. 그래서 사적 계약 병사란 뜻으로 프라이빗을 썼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군에 몸담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등급의 병사란 뜻으로 프라이빗이 쓰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라이언은 일병이 맞나요? 맞지. 예, 라이언은 이등병입니다. 이병이에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병이군요. 예, 이게 번역 과정에서 뭐 어감이라든지 친숙함 때문에 그렇게 일병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그럼 실은 이병이었던 라이언. 네, 그렇습니다. 네. 상병은 경험이 많은 병사를 뜻하겠네요. 맞아요. 상병의 상자가 윗상자를 써요. 상위 등급의 병사란 뜻이고요. 영어로는 코포럴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이태리어 중에 코포럴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머리를 뜻하는 카퓨가 뿔인데요. 네. 이 머리라는 뜻의 이 캡이라는 그 어근이 들어간 말로는 네. 대장을 뜻하는 캡틴, 그리고 머리통처럼 생긴 배추 캐비지, 그다음에 두건 달린 외투를 입은 수사들이 만든 커피 카푸치노를 연상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알파벳의 대문자나 수도를 뜻하는 캐피탈도 마찬가지로 그 캡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네. 한마디로 병사들의 머리, 상병 이렇게 이해를 하면 무리가 없을까요? 높은 계급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병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병장이 있죠. 예, 그 병사들의 꽃 병장은 병사병자에
우두머리 장자가 모인 단어인데요. 네. 영어로 이제 서전트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병장하고 그런데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서전은 본래 주군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봉사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의 서브와 뿌리가 같아요. 이 서전은 우리나라 병장과 달리 간부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어권 나라에서는 이 병장이 굉장히 높은 계급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병장이 경험도 풍부하고 실력도 있는 사람들이죠. 간부라고 봐야겠네요. 네, 간부죠. 이제 간부란 말이 우리가 자꾸 이제 사이간이라고 이렇게 유추들을 하시는데 줄기간자에 부분을 파트를 얘기하는 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간부 군인이나 간부 직원의 줄임말인데 나무의 줄기처럼 중요한 일을 능숙하게 처리해서 붙은 말입니다. 네. 군대에 가면은 처음에 입대해서 훈련병의 기간을 거쳐서 나중에 기간병이라는 그런 호칭을 듣게 돼요. 네. 이때 기간병은 어떤 특정한 그 시기나 기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터 기자와 줄기 간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예요. 아. 기초가 튼튼하고 실력이 뛰어난 숙련병을 의미하죠. 이때 기간은 뿌리 산업인 기간 산업과 한자가 같습니다. 저는 시간적 의미의 기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그래서 어원을 하면은 의미가 조금 더 재밌어지죠. 네. 또 병장을 마치면 제대를 하는데 제대 그리고 전역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입대해서 제대라는 말을 썼다가 제 선임병한테 혼났어요. 왜요? 군인은 멋있게 전역이란 말을 쓰는 거야. 예, 전역이란 말이 굉장히 좀 멋있게 들렸었는데 그런데 의미를 알게 되면 꼭 그건 아니에요. 제대란 말은 제외할 제자에 부대 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전역은 바뀔 전자에 직무나 역할을 뜻하는 역자를 써요. 그래서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전역이란 말이 확실히 더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멋있긴 하네요. 병역은 계속되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예. 우리 조상들이 그러셨고 우리 후손들도 그럴 겁니다. 네. 오늘 군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어원으로 알아봤는데요. 이해가 공감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G.I. 조나 G.I. 제인이라는 헐리우드 영화가 기억나시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G.I. 조는 이병헌 배우가 나왔었고 G.I. 제인은 데미 무어가 나왔던 그런 영화였는데요. 네. G.I.는 가버먼트 이슈의 줄임말인데요. 이슈에는 논란이라는 뜻 외에도 네. 발행이나 보급이란 뜻이 있습니다. 미군들이 스스로를 장난스럽게 부를 때 우리는 정부 보급품이야라고 부르는 그런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도 젊은 남녀 군인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보급품인 GI가 아니라 용사지호, 전사지연이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삶에서 가장 꽃다운 시간을 바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헌신 덕분에 우리가 꿈과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국민 모두가 1년에 한두 번만이라도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아이 지호, 지아이 지현은 이름을 임의로 이렇게 붙이신 거죠? 네, 지호란 말도 많이 쓰고, 네. 지연이란 말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아이 지호, 지아이 제인이라고 했다가, 네. 정부 보급품, 군수품이라고 생각하니까 어감이 안 좋아서 용사 지호, 전사 지연이라고 한번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네, 충성! 지금까지 말로콤즈 신동광 작가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방송하는 조태현의 생생경제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입니다. 예. 지난 20일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하며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습니다. 생생경제에서도 개혁안 합의 전후로 몇 차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주로 개혁안의 성과보다는 이급한 점을 꼬집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번 개정안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있었는데요. 네. 3월 19일 이슈 인터뷰에서 전화 연결한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자신이 제안했던 소득대체율은 기존의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9%에서 15%까지 올리는 방안이었다며 이번 개혁안은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받는 구조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짚었습니다. 이날 윤석명 연구위원은 이번에 결국 합의되지 못한 자동조정장치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기회를 다시 만들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인터뷰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윤석명 연구위원은 꾸준히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기에 가입자, 수급자 모든 세대가 똑같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이날 인터뷰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듣고 보완점을 찾는 것에 의의가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며칠 후 21일 이슈 인터뷰에서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가 짚어주었는데요. 이영주 대표는 국가가 처한 문제를 같은 국민이 같이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자동조정장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가입 안 하셨던 분들이 이 개혁안을 보고 더 가입할 리는 없을 것 같다고도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미래 세대에는 불리한 조건임에도 이번에 자동조정 장치가 도입되지 못한 이유와 이 장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야 했습니다. 예. 양측의 입장을 두루 들어봐야 보완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18년 만에 겨우 이뤄낸 연금개혁의 부족한 점만을 꼬집는 인터뷰는 청취자에게는 절반에 불과한 인터뷰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네. 생생경제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으로 늘 어려운 경제 용어들이 언급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모니터링 기간에는 어땠을까요? 이번에도 초보자가 듣기에는 다소 어려운 경제 용어들이 설명 없이 언급되며 청취 진입 장벽을 높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생생주식연구소에서는 이지환 IELTS 대표가 주요 경제 이슈를 분석했습니다. 이날 코너에서는 뉴욕 증시 하락 소식부터 홈플러스 법정관리 여파로 보는 유통주 흐름까지 10여 개의 이슈를 22분여간 빠르게 전했는데요. 패널인 이지환 대표의 특징이 개인 투자자가 실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증시 흐름을 바라보고 조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 실시간으로 던지는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하며 코너 시간 대비 많은 이슈를 다루기에 관련 용어 설명을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대화 방식입니다. 이날도 삼성 SDI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발표를 언급하며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두어 가지 이슈만을 다루는 타 경제 프로그램에서는 이날 유상증자가 무엇인지부터 어떤 부분에서 문제로 지적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와 1대1 상담을 하는 듯한 속도감은 좋지만 초보자들이 듣기에는 청취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점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네. 또 어떤 내용을 짚어볼까요? 한편 시의성 있게 특별 코너를 육성한 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20일 오늘 아침 뉴스콕이라는 특별 코너에서는 전날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및 재지정을 한 것에 대한 진행자의 단상을 빌려줬습니다. 진행자는 주거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힌 지 고작 34일 만에 이를 번복한 것에 대해 정책 담당자들의 판단착오로 보기보다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심 공략의 부작용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진행자는 생생경제 프로그램을 맡기 전에 경제 전문기자로서 정치권을 분석한 날카로운 의견을 자주 보여줬었는데요. 오랜만에 진행자의 단상을 들으니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잘 살아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트체크 주제가 동물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나눠볼 이야기가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먼저 많이 들려온 이야기인데 사실이 아닌 동물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죠. 첫 번째로 솔개의 부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조직 관리자나 정치인, 리더십 교육 강사들이 많이 인용하는 사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개는 80년을 살 정도로 새 중에서 수명이 긴 편인데 네. 40년 정도 살면 부리는 굽고 발톱이 닳고 깃털도 무거워져서 사냥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솔개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부리를 바위에 쪼아 달아 없어지게 한 뒤에 새로운 부리가 나기를 기다렸다가 새로운 부리가 나면 자신의 발톱을 뽑아서 새 발톱이 나도록 하고 깃털도 다 뽑아서 새로운 깃털이 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130일 정도 고통스러운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남은 수명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솔개의 부활, 이 이야기는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는 말을 할 때 인용이 자주 되고 또 언론에도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과 다른데요. 솔개를 포함한 맹금류의 수명은 길어야 30년 정도입니다. 솔개가 70년이나 80년 정도 산다는 이야기의 전제부터 사실과 다르고요. 그리고 오래 산다는 전제 아래에 40살 무렵에 부리와 발톱과 깃털을 뽑아낸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과 다릅니다. 부리와 발톱과 깃털을 뽑아내는데 130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혀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130일 동안 사냥을 하지 못하는데 굶어 죽지 않고 버틸 수가 없겠죠. 이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에 유행을 했었는데요. 원춘일처를 따져보면 서기 200년쯤에 유럽에서 만들어진 기독교 관점에서 제작된 생물도감 또는 상징사전격인 피지올로구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네. 출발을 합니다. 무려 1800년 전에 만들어진 허위 정보인 셈이죠. 이미 생태적으로는 근거 없는 이야기임이 밝혀졌는데도 관행적으로 이야기를 끌어다 쓰고 있는 건데요. 황골 탈퇴 또는 혁신을 이야기하려는 조직의 리더 또는 강사들이 즐겨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회수를 노리고 아무렇게나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들도 이 내용을 가져다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누가 주변에서 솔개 이야기를 하시거든 이 생태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다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골 탈퇴, 혁신 다 좋은데 굳이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동물 이야기를 끌어다 대면서 주장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솔개의 부활은 1800년 전에 만들어진 허위 정보다 알려주셨고요. 사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사자는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린 후 제 힘으로 스스로 기어오른 여성만 거둔다. 이런 이야기 사실인가요? 이것도 사실이 아닌데요. 이 말은 조직 기강을 강조할 때나 자식을 엄격하게 교육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네. 이 말의 유래는 1300년대 일본을 그리고 있는 일본 고전 문학인 태평기라는 책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결전을 앞둔 무사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자는 새끼를 낳은 지 사흘째 될 때 수천 길 낭떠러지 아래로 던진다. 사자로서의 기량이 갖춰져 있으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살 것이다. 너는 벌써 10살이 넘었으니 지금부터 하는 말을 기억하고 이를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피지올로구스에서는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사자가 갓난 새끼를 던져서 어린 것을 죽인다. 그러나 어미는 정성껏 새끼를 지킨다. 셋째 날이 되면 아비사자가 돌아와 새끼의 얼굴에 입김을 불어 살려낸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런 말들은 실제 사자의 세계에선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요. 간혹 떠돌이 수컷 사자가 쳐들어와서 기존 우두머리 수컷을 몰아내고 새끼 사자들을 죽이는 일은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갓 태어난 새끼를 절벽으로 던지는 일은 이 사자 무리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사자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한 서구 사회에서도 이런 관찰 결과는 없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사자가 새끼를 절벽으로 떨어뜨린다. 이런 말 자체가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벽으로 떨어진 새끼를 암사자가 입으로 물어서 구하는 장면이 촬영되기도 했죠. 네. 정치권에서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레밍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두머리가 이끄는 대로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다가 절벽 아래 바다로 집단으로 뛰어든다. 이런 의미로 많이 빗대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이것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레밍은 나그네주의라고도 불리는데요. 정치권들은 이런 고정관념에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적 라이벌들을 레밍에 빗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반 국민을 가리켜서 레밍이라고 부른 정치인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런데 레밍이 집단 자살을 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레밍은 3, 4년마다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데요. 한 지역에서 레밍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지면 큰 무리가 새로운 집을 찾아 떠납니다. 네. 레밍은 헤엄칠 수 있기 때문에 강이나 호수와 같은 물을 만나면 건너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몇몇 개체가 익사하긴 하지만 자살로 볼 수는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네. 이 레밍의 집단 자살설이 널리 퍼진 계기는 디즈니사가 1958년에 내놓은 다큐멘터리 화이트 와일더니스였는데요. 여기서 상영된 레밍이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조작된 것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레밍이 아무 생각 없이 우두머리를 따라서 집단 자살한다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무비판적인 행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밍, 나그네주의의 집단 자살설 사실이 아니고요. 네. 검은 고양이와 까마귀가 불운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미신일 것 같은데 어디서 처음 나온 이야기인가요? 예, 완전히 미신이고요. 이 검은 고양이를 싫어하는 건 서양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1233년 로마 카톨릭 교황 그레고리 9세는 검은 고양이가 악마의 화신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 검은 고양이를 꺼리는 문화가 형성이 된 건데요. 네. 고대 이집트 문화에서는 고양이가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 검은 고양이는 신의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졌고요. 고양이를 죽인 사람은 이 이집트 사회에서는 사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이후 유럽에서 기독교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기독교에서 비롯되지 않은 관습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중세 시대에는 검은 고양이는 마녀가 변장한 것이라고 여겨졌고 마녀 재판이 횡행할 당시에는 검은 고양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까마귀는 불길하고 더러운 존재로 묘사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까마귀는 한반도에서는 언제부터 불운과 연계됐을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사랑받던 새였습니다. 네. 다리 3개 달린 까마귀인 삼조고가 사극에서 고구려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걸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까마귀가 길조로 여겨지고 있고 헝가리는 국조를 나라 새를 까마귀로 정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나 봐요. 개구리와 두꺼비를 만지면 사마귀가 난다. 사실인가요? 주로 서구권에서 많이 통용되는 이야기인데요. 종종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말 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긴 합니다. 이 사마귀는 개구리나 두꺼비를 만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인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두꺼비 머리 뒤쪽에는 독세미 한 쌍이 있어서 이 두꺼비가 자극을 받으면 독을 뿜어내는데요. 네. 이 독은 일부 포식자의 입과 종종 인간의 피부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꺼비는 사마귀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두꺼비를 만진 손으로 입이나 눈을 만지면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되고요. 국내에선 두꺼비를 잡아서 구워 먹은 40대 남성 2명이 복통, 구토, 설사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개구리 중에도 무당개구리와 옴개구리는 독이 있는 종류이기 때문에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반려동물과 관련한 이야기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가장 많이 사랑받는 반려동물인 개에 관한 온갖 험한 이야기가 많죠. 요괴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개가 나쁜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더 나쁜지는 분명한 것 같고요. 개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전부가 반려인이 관리와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킨 들개 같은 경우도 누군가 개를 키우던 사람이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네. 반려견과 관련해서 흔하게 잘못 알려진 사실 중에 개는 흑백으로만 세상을 본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사실 개는 다양한 색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범위는
정록 생명인 인간의 범위와 더 비슷한데요. 파란색과 노란색, 초록색의 다양한 음영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색 구별은 개의 시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사실 개는 인간보다 매우 희미한 빛에서도 더 나은 시력을 얻을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흑백으로만 세상을 본다 하면은 너무 슬플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고양이 이야기도 살펴볼게요. 고양이의 보은이라고 하잖아요. 고양이가 쥐나 새를 물어오거나 장난감을 물어다가 반려인에게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로 고양이가 보은을 하는 걸까요? 야생에서 포식자 동물들은 종종 사냥감을 집으로 가져옵니다. 새끼나 동료에게 먹이기 위해서인데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쥐나 새를 물고 집에 들어온다면 반려인을 자기 가족으로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네. 이런 행동은 고양이의 사냥 본능에서 비롯되는데요. 호주에서는 고양이가 사냥을 통해서 연간 3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을 물어 죽인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지방정부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고양이의 외출을 전면 금지하거나 밤 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연구도 나와 있는데요. 영국 엑서터 대학 연구진은 놀이와 식단이 고양이의 사냥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연구진은 고기에서 추출한 단백질이 포함된 사료를 고양이에게 먹이면 집으로 가져오는 먹이의 수가 36% 감소를 했고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만 놀아줘도 25%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네. 해외 투우 장면에서는 이 투우사가 붉은색 깃발을 흔들면 황소가 막 돌진해서 달려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황소가 붉은색을 보면 흥분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투우사의 깃발이 붉은색이어서 흥분하는 게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기 때문에 흥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는 선명한 노란색과 파란색을 인식할 수 있지만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은 구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빨간색 깃발을 흔들어도 초록색 깃발을 흔들어도 소의 눈에는 갈색이나 파란색 음영으로 보이는 것이죠. 네. 흔들리는 깃발이 황소를 자극해서 투우사에게 돌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투우는 스페인 중남부 지역 전통 문화로 출발했는데요. 스페인이 남미를 점령할 당시에 남미 여러 나라에도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잔혹함 때문에 인기를 잃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금지한 주도 여럿이고 사실상 시합이 열리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남미 여러 나라들도 투우 금지에 동참하는 추세고요. 최근 세계 최대 투우장이 자리 잡은 멕시코시티 의회가 피를 흘리는 방식의 투우를 금지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에서조차 투우를 금지했군요. 네. 네, 황소가 빨간색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깃발이 흔들려서 흥분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동물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 오늘도 재미있는 상식을 더하는 시간 마련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세비지 가든의 더 애니멀송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